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동안 이제 지난번에 우리 최정수 목사님이 우리 한국 사람 만들기 제3권에서 첫 번째로 그러니까 개화파 갑심정변으로 시작된 이제 또 거기서부터 한국 교회의 초기 전파의 역사를 우리가 보았죠. 근데 이 책에 이제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제 챕터 2는 이 종교 개혁과 그리고 영국의 청교도 역사, 미국의 청교도 역사를 주로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함재봉 교수님이 참 이 글을 읽으면서 좋았던 거는 우리 이제 교회 사학자들이 쓰는 글들은 아무래도 교회 중심 또 기독교 중심의 시각이 가장 이제 중심에 이렇게 강하게 있는데 이분은 글쎄요, 기독교 신자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이제 구체적이 나오지 않으니까 모르겠는데, 그러나 이게 보면은 정치학자, 정치외교학자답게 그 시각이 좀 더, 정치적인 또는 법적인 여러 가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시각을 가지고 이러한 역사들을 조명하니까, 저도 많이 생각지 못했던 것들을 또 배우게 되고, 보게 되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분량이 한 챕터도 이 책이 워낙 두꺼워서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이제 종교개혁사에 대해서 루터 칼뱅부터 쭉 나오는데 참 좋아요. 특히 칼뱅이 그 제네바에서 하나의 그 뭐라고 할까요? 요즘 표현으로 하면은 성시화죠. 하나의 신정 체제적 이런 그 기독교 도시를 이 건설해가는 그런 과정을 여러 가지 그 사회 정치적인 측면에서 조명도 하고 같이 봐서 아주 좋은데 어 이게 지금 제가 보니까 그것까지 다 하다가는 제가 두 번에 대해서 할 수가 없겠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부분은 좀 건너뛰고 이번 시간에 영국의 역사와 청교도 혁명, 즉 청교도 혁명에서부터 명예혁명까지의 과정, 그리고 다음 주에는 미국의 청교도 혁명을 한번 쭉 보고자 합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이제 화면을 공유할게요. 어, 여러분 우리가 청교도란 말 참 많이 들었죠. 뭐 퓨리탄 또는 필그림스 뭐 이런 말도 들어보고 그리고 또 우리는 교회라서 장로교에 대한 이야기도 듣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칼빈에 의해서 시작된 새로운 교회 체제를 개혁교회라고 합니다. Reformed Church. 그럼 루터교하고 달라요. 같은 종교개혁이라도 루터가 일으킨 그 종교개혁은 루터교가 되죠. 그런데 칼빈이 이후에 새롭게 정립한 교회 체제는 개혁교회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는 개혁교회 범위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개혁교회가 장로교야? 그럼 장로교가 청교도야? 잘 몰라요. 사실 저도 신학교 졸업하고도 정확히 잘 몰랐어요. 그 구분들이 정확히 어떻게 되고 어떤 역사를 가졌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가 이제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 좀 정확히 알 필요가 있더라고요. 그 이유는 그런 것들이 형성되고 분화되고 걸어온 역사들 속에 이 세계의 역사도 들어있고 교회의 역사도 들어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인사이트를 줍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역사는 반복된다. 역사는 진짜 반복돼요. 그 이제 어떤 거기에 등장 인물들 또는 어떤 구체적 시대적 배경이나 여러 가지 상황은 좀 다르지만 그 어떤 큰 틀에 있어서 역사적 흐름은 반복된다는 것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제가 보니까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인간은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인간의 본성과 특성과 경향은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기 때문에 역사가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영국의 청교도 혁명을 중심으로 한 영국의 종교의 역사 그리고 미국의 종교의 역사를 살펴보면 사실은 그건 단순히 종교의 역사가 아니라 그 나라의 역사이고 영국 하면 우리가 보통 민주주의가 태동된 나라라는 거 많이 얘기하는데 사실상 이 영국의 민주주의의 결정적 기반이 된 것은 장로교회 또 청교도의 여러 가지 그런 역사들의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알아야 어떻게 세속의 역사가 또 이루어져 왔고 그 종교의 역사와 세속의 정치와 사회가 어떻게 연결되고 서로 작동하면서 맞다. 한 사회가 이루어지고 사상이 이루어지고 역사가 이루어지는지를 좀 이해할 수가 있게 되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한 나라의 역사가 아니라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민주주의가 형성되었고 어떻게 교회가 기독교가 형성되는지를 볼 수 있는 아주 지표가 되는 역사라서 제가 17세기 영국의 역사를 한번 같이 나눠보고자 하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청교도 혁명에서 명예혁명까지 중심으로 그리고 사실은 18세기 말에서 19세기의 프랑스 역사를 좀 공부하면 나중에 사실은 근대의 근대 사회, 현대 사회가 어떻게 형성됐는지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또 인사이트를 줍니다. 예, 서로는 그냥 이 정도 이야기하고요. 우리가 왜 이걸 공부해야 되는가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선 주교제는 우리 다 갖고 계시라 믿고 있는데 우리 함재봉 교수님의 이 책과 이 부교제로 제가 이제 조금 참조한 게 제가 좀 부탁드리는 게 가을에도 우리 집사님들에게 이제 챕터를 나눠드릴 거예요. 가능한 그냥 책에 충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책 말고 자기가 어디서 조사한 거 한 거보다는 우리가 이 책의 내용이 좋으니까. 그런데 제가 이 책을 공부할 때 전에 봤던 두 책이 굉장히 좋은 도움이 되더라고요. 하나는 에드윈 니스벤 무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언약도의 역사와 유산인데 여러분 이제 언약도라는 게 누군가 조금 이따 제가 설명을 할게요. 한마디로 스코틀랜드 장로교의 역사를 조명한 책인데 제가 영국 역사를 보면서 잉글랜드 중심의 청교도와 몰디비 명예혁명까지의 합쳐가지고 역사는 좀 이해가 그러니까 이게 4,000원대인데 되었었는데 몰디비 4,000원대인데 몰디비 이게 무슨 때문에 소리죠? 6천 원 얼마나 안 예, 음. 예, 예. 이게 몰디비 합쳐면 근데 4,000원대 될 거야 이거. 예, 김정윤 집사님 조금 소리 좀 소거해 주세요. 예, 죄송합니다. 아, 예. 그래가지고 근데 그 스코틀랜드 장로교의 발전 과정 역사는 제가 좀 궁금했었는데 깊이 공부를 못했었어요. 그리고 이 책을 보면서 이 사람이 사실 그 스코틀랜드 그 장로교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던 존 니스벳의 후손이거든요. 그 후손이 자기 조상의 역사를 연구한 거예요. 장로더라고요. 교회 장로, 신학자도 아니고. 근데 정말 좋은 책이었어요. 이 책도 두께가 그 우리 주교제만큼이나 되는 책인데 아무튼 이 책을 조금 참조했고요, 제가. 또 하나는 김재성 교수가 쓴 청교도 사상과 경건의 역사라는 책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책들 조금 제가 보완하는데 썼습니다. 자, 어, 영국 아시죠? 근데 영국 하면은 우리는 보통 영국하고 이렇게 부르지만 영국은 항상 넷 내지는 다섯 개의 나라의 역사였죠. 족속의 역사였죠. 여기 지도에 나오는 것처럼 녹색의 이제 주 나라인 잉글랜드, 그다음에 같은 녹색으로 표시했지만 서쪽의 웨일스, 그다음에 북쪽의 스코틀랜드, 그다음에 이제 아일랜드인데 아일랜드가 이제 영국이 북아일랜드를 점령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이러한 식의 영국이 되고 사실 이제 영국을 요즘 이제 칭하는 명칭은 UK 그렇게 얘기죠. 유나이티드 킹덤에서 약자로 UK 하거나 영국 전체를 가리킬 때 요
브리튼 섬의 좀 중심을 가질 때는 그레이트 브리튼 이렇게 이제 보통 부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가장 이제 중심이 되는 잉글랜드를 중심으로 우리가 잉글랜드라고 많이 보이지만 그 잉글리시하지만 사실은 엄격히 말하면 영국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근데 이제 영국 사람들은 구성하고 있는 족속들은 다 자기의 그 전통과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영국이 축구 종가라고 하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월드컵 나올 때도 각 나라 사람들이 각각 자기 나라 국호로 나오지 않습니까? 연방이죠. 자, 그런데 영국의 역사가 어떻게 되냐면은 원래 이 브리튼 섬에 거주하던 족속들은 주로 켈트족이라고 하는 족속이었어요. 켈트족이라고 하면 들어봤을 겁니다. 그런데 1066년에 북쪽에 스칸디나비아 쪽에서 내려오는 일종의 바이킹의 일파인 노르만족이 이 브리튼 섬을 점령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노르만 왕가가 시작이 되는데 사실은 오늘날 영국의 왕의 중심 계보는 바로 여기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르만과 그 다음에 쭉 해서 오늘 우리가 볼 두 왕가는 튜더 왕가와 여기서 하늘색으로 나오는데 튜더 왕가와 여기 분홍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스튜어트 왕가입니다. 그래서 튜더 왕가의 마지막 왕인 엘리자베스 1세 요 시대를 좀 중심으로 그리고 헨리 8세 그 다음에 요 이제 스튜어트 왕가 우리가 이제 가장 중심으로 본 17세기의 스튜어트 왕가를 중심으로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아이고,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 헨리 8세 영국의 그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성공회라고 부르죠. 성공회, 뭐 앵글리칸 처치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공회라고도 하고 영국 국가교회이기 때문에 영국 국교회라고도 부르죠. 예, 바로 그 영국 국교회를 처음 만든 사람이 헨리 8세라는 거 여러분들 뭐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 헨리 8세가 왜 영국 국교회를 시작하게 되셨는지 여러분 아시죠? 예, 유럽 대륙에 있었던 독일의 루터나 또는 스위스의 이 칼빈이나 또는 찌빙글리와 달리 이 영국에서의 종교 개혁은 조금 약간 늦게도 시작됐지만 그 헨리 8세가 자기가 그 원래 캐서린이라고 하는 여기 이제 헨리 8세의 6명의 여인들 왕비들 이 그림입니다. 처음에 이 첫 번째 그림에 나오는 캐서린이 원래는 그 스페인 사람이가 카타리나예요. 카타리나라고 하는 그 아라곤 왕국의 딸을 왕비로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 캐서린이 원래는 형수였어요. 형의 부인이었는데 이제 형이 죽고 헨리 8세가 이 왕비로 맞이하는데 아들을 얻고 싶었는데 아들이 없었어요. 이 사이에서는 메리 1세, 나중에 메리 1세가 되는 딸이 하나 태어납니다. 그래가지고 헨리 8세가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카톨릭은 이혼 금지잖아요. 더군다나 이제 저기 이 국왕의 문제 이런 거는 굉장히 국가적으로 기강이 중요한 문제니까 교황청 그때는 교황의 권세가 아직 그래도 살아있는 때니까 허락을 안 해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사이에 앤 블린이라고 하는 유명하죠. 왜 그 영화 천일의 앤이라고 하는 그 영화도 저 어렸을 적에 봤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때의 이야기예요. 이 앤 블린이라고 하는 여자를 이제 눈여겨 보았다가 이 여자를 이제 왕비로 맞아들이고 싶은데 교황청에서 반대하니까 결국은 그래서 이제 교황청으로부터 분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보면은 수장령이라고 했는데 수장령이 뭐냐면 교회의 수장은 교황이 아니라 이제 국왕이다. 이거를 이제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종교개혁이 사실은 이게 어떤 신학적 문제로 일어난 게 아니라
일종의 자기의 개인적 사욕의 문제로 일어나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영국 국교회는 체제는 카톨릭 비슷하고 신학은 좀 개신교 쪽으로 온 어정쩡한 상태에 이르게 되죠. 자, 그런데 이 앤 불린도 아들을 못 낳아요. 그가 낳은 딸이 나중에 엘리자베스 1세가 되는데요. 아들을 못 낳으니까 그랬다가 나중에 하여튼 간통죄를 몰려가지고 처형을 당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세 번째 여인은 제인 시모어라는 여인인데 이 앤 불린의 시녀였어요. 시녀. 그런데 이 시녀 세 번째 부인으로 맞이했는데 이 여자가 아들을 낳습니다. 그 사람이 나중에 에드워드 6세가 되는데요. 근데 이 사람은 출산하고 곧 죽었다고 그래요. 나중에 헨리 8세가 이 여자가 아들을 낳아줬기 때문에 이 여자가 헨리 8세와 같이 무덤에 묻혔다고 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오는 네 번째 여인은 클리브스의 앤이라고 해가지고 독일 출신인데 왜 독일 출신의 이 왕비를 또 맞았냐면 당시에 영국이 이제 교황에게 이제 이 헨리 8세가 파문을 당합니다. 교황이 파문을 해버리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수세에 몰리게 돼요. 그래가지고 프랑스와 신성 로마 제국으로부터 위험에 처하게 되니까 바로 신성 로마 제국의 그 공주인 이 클리브스 앤을 아내로 이제 맞이해서 이제 어떤 정치적인 이제 출구를 꾀했던 거죠. 그런데 이 여자가 뭐 결혼 전에 옛날엔 사진이 없으니까 아마 그 이렇게 그림을 보냈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림은 이쁘게 그려서 보냈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 밉상이었대요. 그래가지고 이 헨리 8세가 별로 안 좋아하고 6개월 만에 이혼을 했다고 또 그래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마지막으로 캐서린 파라고 하는 여기 여섯 번째 여인과 결혼을 했는데 사실은 이 여인은 두 번이나 사별을 했던 미망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굉장히 아마 품이 좀 넓은 여인이었나 봐요. 그래서 헨리 8세가 이 여인의 품에서 굉장히 안식을 얻고 이 여인이 굉장히 정말 품이 넓었는지 자기 자식도 아닌 앞에 그 왕비들이 낳았던 두 딸과 아들을 다 잘 이렇게 품고 키워가지고 헨리 8세가 말년에 이 여인 덕분에 잘 지내고 그리고 이 캐서린 파 이 사람이 잘 그 형제들을 이렇게 융화시켰기 때문에 재밌는 게 뭐냐면요. 헨리 8세가 죽은 다음에 이 아들과 딸들이 차례로 왕을 한 번씩 합니다. 참 재밌죠? 예, 참 재밌는 역사예요. 자, 제가요, 그 중에 첫 번째는 아까 그 아들 하나 낳았다고 그랬죠? 그 아들이 에드워드 6세로 이제 등극을 하는데, 한 6년 만에 죽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메리 여왕이 즉위를 하는데, 물론 이 사람도 한 5, 6년밖에 하지는 못했지만, 이 사람이 좀 어떤 유명합니다. 뭐로 유명하냐면은, 피에 메리라는 별명이 있어요. 피에 메리. 왜 피에 메리, 왜 블러디 메리냐면은, 이 사람이요, 원래 이 사람들이 지금 종교개혁을 했고, 아까 캐서린 파의 품에서 이렇게 잘 자랐기 때문에 자 개신교였는데, 에드워드 6세는 개신교 정신을 잘 이어갔어요. 그런데 이 메리 여왕은 개신교를 아주 심하게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아마 자기는 이 카톨릭의 그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메리가 즉위하자마자 영국 교회가 교황청 관할하에 있음을 선포하고 개종의 명을 어긴 지도자 283명을 해형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블러디 메리, 피에 메리라는 별명이 그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때 많은 개신교들이 약 800여 명이라고 그래요. 메리가 즉위한 지 1년 만에 800여 명의 개신교들이 유럽 대륙으로 망명길에 오릅니다. 그런데 이 망명길에 오른 사람들을 메리의 망명객들이라고 불러요. 사실 이 역사에 대해서 저도 조금 잘 몰랐는데 이 책에서 굉장히 이 부분을 자세히 좀 잘 다루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메리온 엑사일즈 해가지고 이제 메리 망명객들인데, 근데 이들의 구성이 한 800여 명 중에 100명 정도는 귀족들이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좀 뭐랄까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런 정치적 혼란에 피해서 잠시 대륙으로 피신했고, 프랑스를 거쳐 이탈리아로 가면서 그 당시 한창 일어나던 이탈리아의 르네상스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봉건귀족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 영국 자체에 대한 큰 미련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람들은 어차피 우리는 뭐 귀족이 아니니까 거기서 잘 살던 사람들이 아니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일단 프랑스로 갔을 때 프랑스는 카톨릭 국가니까 대신 핍박을 피해서 온 사람들을 환영할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거기 있을 수 없어서 독일이나 스위스로 가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어, 독일이나 스위스에서 종교개혁을 하던 루터나 칼빈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가는 곳마다 나름대로 자신들의 독자적인 종교 공동체를 형성하고, 왜냐하면 이때 간 사람 중에 아무래도 옥스퍼드나 캠브리지 같은 데 있던 지식인들, 학생들, 생각 있는 사람들이 떠났기 때문에 상당히 그 이제 지적인 능력이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학적 논쟁과 종교개혁에 몰두하게 돼요. 그런데 여기 나온 대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사람들은 공동체를 형성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 공동체가 형성이 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공동체 내에 교류도 필요하게 되고 어떤 규칙도 생기게 되고 또 여러 가지 그 전통도 필요한 것들도 세우게 되고 하게 되죠. 한마디로 말해서 유럽이라고 하는 좀 독자적인 곳에서 이들이 신학적으로 연구할 뿐만 아니라 하나의 공동체 실험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동체가 이미 칼빈이 제네바에서 그 제네바를 하나의 성시화시키는 그러한 종교개혁적 체제의 실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영향들을 받아서 이제 이 메리의 망명객들이 하나의 그 뭐랄까요 그런 영향을 받고 정치 체제를 실험하게 되는 거죠. 뭐 여기 책에 나온 거 보면 프랑크푸르트 그 독일이죠. 영국 개신교 망명 공동체 기록을 보면 처음에 12개 항목으로 구성된 자치규정집을 만드는데 나중에는 73개의 항목으로 늘어나고 점점 목사의 권한을 분할하고 당직자의 수를 늘렸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제 이 중에 도 그래도 우리가 영국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냐. 쉽게 말하면 성공의 교도로 돌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고 비분리 이제 국교도들이 되는 거죠. 다른 하나는 청교도로 불리는 사람. 이들은 이제 결국 분리 회중파들로 나누어져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청교도로 맥락을 이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책에서 한 가지 보여주는 것은 우리 청교도의 뿌리를 보여주는 거죠. 청교도의 뿌리를 보여주는 건데요. 이 청교도들이 나중에 영국 청교도가 보편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규율, 규범을 제정하고 영어 성경의 번역에도 착수해서 제네바에서 번역했다고 해서 제네바 성경, 영어 성경도 나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하면서 먼저 한 일이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했죠. 그처럼 이제 영어 성경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 존 녹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뭐 보통 영어식, 미국식 발음으로 존 낙스 뭐 이렇게도 얘기하지만 영국 사람이니까 존 녹스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1513년에서 1572년 사이에 살았던 사람인데 왜 이 사람이 중요하냐면 우리가 장로교잖아요. 장로교의 창시자는 칼빈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잘 모르면 칼빈이 종교개혁을 했으니까 칼빈이 장로교의 창시자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칼빈은 개혁교회 아까 말한 리포먼드 처치를 이제 이룬 거고 그런데 이 존 녹스라는 사람이 1554년부터 1559년까지 약 5년 동안 칼빈한테 가 있었습니다. 스위스에 있는 칼빈에게.
칼빈에게 가서 5년 동안 칼뱅의 정신을 그대로 배워가지고 그래서 이제 스코틀랜드로 돌아옵니다. 스코틀랜드 사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1559년에 스코틀랜드로 돌아왔는데 이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돌아왔냐? 한마디로 선지자적 마인드로 돌아왔어요. 내가 이 민족을 정말 하나님께 올바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끌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돌아온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스코틀랜드는 잉글랜드보다 힘이 약하다 보니까 스코틀랜드 자체적으로 왕조가 있긴 했는데 주로 잉글랜드 왕조의 간섭이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잉글랜드가 아까 헨리 8세가 국교회로 종교개혁을 하고 나니까 국교회가 되도록 이렇게 압력을 많이 받은 거죠. 그런데 존 녹스가 돌아오면서 쉽게 말하면 이제 장로교가 시작이 된 거예요. 프레스바이테리안 처치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장로교가 제가 이제 뒤에도 나오겠지만 크게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 어떤 면에서 큰 특징이 있냐면 여러분 그 우리나라에도 교파가 굉장히 많죠. 우리 목사님들은 다 아시는 얘기지만 우리 다른 분들은 좀 미리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우리나라에도 보면 장로교가 있죠. 근데 장로교가 제일 크죠. 세력이. 그 다음에 감리교 있죠. 성결교 있죠. 침례교 있죠. 또 뭐 그 외에도 우리나라도 뭐 성공회도 조금 있고 구세군도 있고 뭐 중소교파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번에 자꾸 개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예, 웃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제 근데 사실 여러분들 그 교파가 어떻게 도대체 개신교는 왜 이렇게 교파가 많고 이렇게 교파가 형성되었는지 조금 이제 당연히 좀 잘 모르실 수 있고 또 그리고 그 어떤 특징이 있는 건지 하는 거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제가 한번 좀 한번 부탁드리는데 오늘 강의 끝나고 이번 주 중에 요새 유튜브 들어가면 뭐 이런 거 많습니다. 개신교 8개 교파 뭐 구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런 거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 많거든요. 그거 한번 유튜브 한번 들어보십시오. 길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각 교파마다 어떤 역사와 특징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데 장로교는요 가장 중요한 특징이 대의 민주주의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장로교가 장로를 뽑잖아요. 근데 사실은 목사도 장로 중에 한 명이에요. 목사는 설교권이 있는 장로를 목사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장로들을 중심으로 당회라는 게 구성이 돼서 그게 사회 정치 체제로 말하자면 국회인 거예요. 국회. 그래서 그 당회를 중심으로 이제 교회를 운영해가는 대의 민주주의 체제가 가장 중요한 그 이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영국의 민주주의를 형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게 이 스코틀랜드 장로교의 정신이에요. 예. 그런데 이 스코틀랜드 장로교회가 세울 때 존 녹스가요 영국으로 돌아올 때 스코틀랜드로 돌아올 때 그 기다리고 있던 영국 국교회 쪽 사람들이나 또 카톨릭 쪽 사람들 특히 카톨릭 사람들이 이 사람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기적적으로 잘 피해가지고 산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칼빈한테 무엇을 배워가지고 왔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장로교에서 성도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혁명가예요. 혁명가. 그러니까 이 세상을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체제로 세워가기 위해서 혁명을 하는 사람. 왜 혁명을 하느냐? 당신은 왕권이 이제 지배하던 시대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은 민주주의를 원할까요? 안 원할까요? 안 원하죠.
왕은 민주주의를 원하지 않죠. 나 혼자 마음대로 하기를 원하죠. 그런데 이제 민주주의가 되면 의회가 생기잖아요. 의회가 생기면 항상 왕당파와 의회파 사이에 대립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왕은 민주주의를 원하지 않으니까 장로교와 같은 대의 민주주의 체제는 자연스럽게 왕권과 충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싫어하는 거죠. 근데 반면에 카톨릭은 어떻습니까? 카톨릭은 체제 자체가 원래 교황을 중심으로 위계 질서를 가진 체계죠. 그러니까 왕의 입장에서는 카톨릭이 훨씬 체제적으로 좋은 거예요. 게다가 영국 국교회는 그 종교 체제의 정점마저 국왕이 수장이니까 더 좋은 거죠. 그래서 장로교는 필연적으로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자, 그렇게 이제 장로교회가 출발을 한 거예요. 요거는 이제 이 아까 말한 제가 부교제인 언약도의 역사와 유산에 나오는 그 스코틀랜드의 장로교가 있기 전에 처음 언제부터 이렇게 기독교가 시작되었나 하는 역사가 좀 나오는데 그건 뭐 그렇다고 치고요. 자, 여기 존 녹스의 초상화, 아까 말한 존 녹스의 초상화입니다. 뭐 입고 있는 모습이 칼빈한테 다녀와서 이제 칼빈 그 초상화의 모습하고 좀 비슷해요. 보면 예. 아이고. 예, 존 녹스는요. 간단하게만 그의 그 이력을 보면 1514년에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나서 세인트 앤드루스 대학이 중요한 그 지금도 스코틀랜드의 중요한 대학인데 거기에서 이제 학 공부를 하고 카톨릭 사제가 되었어요, 처음에. 그런데 당시에 사제가 많고 교구 자리는 별로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그 교회를 얻지 못하고 가정교사로 생계를 꾸려갔다고 해요. 그러다가 1543년경에 종교개혁, 대륙에서 일어난 종교개혁의 영향, 그리고 또 잉글랜드의 영향이었는지 개신교로 개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543년 역시 스코틀랜드 출신의 종교개혁자인 조지 위셔트를 만나서 그의 추종자가 되는데 이 위셔트가 3년 뒤에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존 녹스가 학생들을 모아서 이제 가르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을 공격하는 그러니까 스코틀랜드 내 카톨릭 세력이 프랑스에게 지원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카톨릭인 프랑스가 군대로 공격해 와서 붙잡혀가지고 2년간 노예로 지내게 되었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이제 계속 공부를 이제 쉽게 말하면 학문이 깊었나 보죠. 그래가지고 아직 칼빈학에 가기 전이지만 아까 그 에드워드 6세라고 했죠? 헨리 8세의 그 아들 하나 있었죠? 아들 하나 딸들. 그 6세의 교목으로 임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피에메리 아까 말했죠. 피에메리가 즉위해서 엄청 핍박을 하니까 스위스로 가서 이때 칼뱅을 만나게 돼요. 제가 칼빈이라고도 하고 칼뱅이라고도 하고 자꾸 해서 죄송한데 칼빈은 영국식 발음이고 칼뱅은 원래 프랑스 사람이니까 칼뱅이 맞겠죠. 예. 자, 1558년에 이제 스코틀랜드에서 다시 카톨릭으로 회귀가 일어나게 되는데 왜냐면 그 여기 스코틀랜드에 메리 여왕이 나오는데 좀 헷갈려요 많은 분들이 왜냐면 잉글랜드에도 아까 그 헨리 8세의 딸 중에 메리 여왕이 있었잖아요 메리 1세 그 메리 1세하고 다른 사람이에요 이 스코틀랜드의 메리 1세가 나중에 이제 그 제임스 1세의 어머니가 되는데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이 메리 여왕이 프랑스의 왕세자 프랑스와 결혼하면서 스코틀랜드가 다시 카톨릭으로 회귀가 됐는데 그리고 이제 프랑스군이 스코틀랜드에 아주 주둔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1559년에 존 녹스가 스코틀랜드로 귀국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를 잡아 죽이려고 했을 때 간신히 이제 피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가 피해서
퍼스라는 곳에서 계속해서 설교하고 이런 카톨릭 세력과 싸우면서 점점 개신교로 장로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녹스가 계속 카톨릭을 비판하는 설교를 하니까 카톨릭이 무력으로 진압하려고 했지만 칼빈도 막 스위스에서 응원하는 편지를 보내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이제 카톨릭과의 전쟁에서 처음에는 수서에 몰렸는데 그때 그 아버지 마르드 기즈 스코틀랜드 여왕의 숙정자인데 이 사람 아버지인 제임스 5세가 죽고 나서 6일 만에 다시 이제 즉위가 되면서 이 마르드 기즈가 이 아버지 갑자기 죽음으로써 에딘버러 조약이랑 화친을 하게 된 거죠. 카톨릭 쪽도 이제 자기들이 세력이 약화되니까. 그래서 스코틀랜드는 이제 모든 종교 문제는 스코틀랜드 의회가 결정하기로 합의를 보는 겁니다. 그런데 스코틀랜드 의회는 사실은 장로파들이 주로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의회는 즉시 개신교를 국교로 선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장로교가 이렇게 이제 다시 하면서 장로교는 카톨릭의 잔재들을 다 쓸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카톨릭의 여러 가지 그런 종교적 그런 형태라든지 이런 것도 다 부셔버리고 또 존 녹스가 칼빈한테 배워왔으니까 칼빈이 제네바에서 했던 것처럼 안식일 규범에 따라 주일에는 일하는 것, 춤, 악기 연주도 금지하고 카드놀이, 도박, 극장, 카니발, 5월 축제, 심지어 크리스마스 가면 축제도 다 금지시켰습니다. 목사의 허가 없이는 자신의 교구에서 이사 갈 수도 없었고 가늠한 자는 사형에 처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 칼뱅이 추구했던 식의 그 사회를 스코틀랜드에 이식하고 싶어 했던 거죠. 예. 예. 아무튼, 예, 이런, 이렇게 사회의 변화가 왔고, 한 가지 이제 존 녹스와 함께 기억해야 될 인물이 이 조지 뷰캐넌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조지 뷰캐넌은 주권 재민론의 이론을 많이 정립한 사람인가 봐요. 그러니까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 우리나라 헌법 제1조의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라는 그 이 헌법의 정신이 이때부터 본격화된 거죠. 나중에 명예혁명의 주역이었던 존 로크가 주권 재민론을 이야기하기 1세기 전에 이미 이 조지 뷰캐넌이 주권 재민론을 주장했고 이 사람이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창립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뭐 8명인가 처음에 대표가 있었는데 유일하게 이 사람만 목사가 아니었는데 워낙 법에 박식하고 그런 법학자였고 그랬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 한 사람이 되어서 스코틀랜드 장로교 혁명에 굉장히 주역이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존 녹스와 함께 조지 뷰캐넌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스코틀랜드가 그때 이제 국가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체결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스코틀랜드는 이제 그렇게 해서 장로교가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잉글랜드는 튜더 왕조에서 스튜어트 왕조로 넘어오면서 계속해서 국교회를 더 강화해 나갔기 때문에 결국은 스코틀랜드의 장로교와 잉글랜드의 국교회가 계속 불편한 관계가 되었죠. 이때 스코틀랜드가 그 잉글랜드와의 전쟁에서 결국은 이기게 돼요. 그러면서 국가 언약이라는 것을 이제 체결하면서 종교적으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잉글랜드의 간섭으로부터 많이 독립하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가 먼저 여기 파란색으로 썼듯이 튜더 왕조에서 스튜어트 왕조로 이어지는 영국의 16세기 말에서 17세기의 정치적 종교적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여기는 제가 요 책에 나온 것에 약간 좀 더 보완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조금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1534년에 헨리 8세가 이제
이혼하고 새로 결혼하려고 수장령을 발표하고 어쨌든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가 6부인에게서 세 아이를 낳았죠. 결혼하고 그 아이 중에 아들인 에드워드 6세가 잠깐 6년 동안 그 집권을 했고 그가 죽자 아까 블러디 메리라고 했죠. 피해 메리 다시 카톨릭으로 복귀하려고 해서 많은 국교회 지도자들을 화형시켜버린 메리 여왕이 또 집권을 했고 그 다음에 엘리자베스 1세 어머니 이게 이 사람이 바로 그 앤 블린 그 첫 그 이제 캐서린으로부터 이혼하려고 해서 얻은 그 앤 블린의 딸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16세기 말 17세기로 넘어오는 딱 이 시기죠. 1558년에서 1604년이니까요. 근데 이 엘리자베스 1세 하면 생각나는 것이 이제 통일령이 생각나고 또 하나는 이때 그 스페인 무적 아니요. 예, 맞죠. 예. 스페인 무적 함대와의 전투에서 승리해가지고 해전에서 승리해가지고 이때 영국이 당시는 사실은 그 스페인이 유럽의 가장 강력한 종주국이었거든요. 이 스페인을 물리치고 영국이 유럽의 패권을 잡는 그 기틀을 마련한 사람이 엘리자베스 1세예요. 그래서 엘리자베스 1세가 좀 유명하죠. 그런데 이제 영국의 스코틀랜드의 장로교 사람들뿐 아니라 영국에도 이제 장로파가 있었거든요. 잉글랜드에도. 그런데 이 사람들은 엘리자베스 1세가 들어서면서 이제 개신교에 대해서 우호적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국교회뿐만 아니라 장로교에 대해서도 우호적으로 해줄 거라는 기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왕은 민주주의를 별로 좋아하지 않죠. 그런데 이 통일령을 이제 뭐냐면은 이 엘리자베스 1세가 장로교의 그러한 대의 민주주의적 정치 사상에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개혁을 할 듯 하면서 자꾸 미온적으로 미적거리고 안 하고 나중에는 통일령을 반포하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제임스 1세가 1603년에서 1625년에 집권을 하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스튜어트 왕가가 되는데 이 제임스 1세는요. 원래 아까 스코틀랜드의 그 메리 여왕이라고 있었잖아요. 아까 스코틀랜드에도 메리가 있다고 그랬죠. 그 메리 여왕의 아들인 제임스 6세였어요. 근데 지금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가 하나로 합쳐지면서 이 사람이 제임스 1세로 런던에 와서 이제 전체 스코틀랜드, 잉글랜드의 연합 국가의 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또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 스코틀랜드 메리 여왕은요. 자기가 살아있을 때 아까 그 블러디 메리, 잉글랜드의 블러디 메리를 계속 암살하려고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실패를 하고 그 메리 다음에 엘리자베스 1세가 여동생이죠. 엘리자베스 1세가 아까 등극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자베스 1세가 이 스코틀랜드의 메리 여왕을 계속 감시하고 나중에 이제 이 나라가 통일이 되니까 이 스코틀랜드의 메리 여왕을 가두었다가 나중에 처형이 되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러면 제임스 1세는 자기 어머니가 엘리자베스 1세에게 죽었으니까 복수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또 제임스 1세는 그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의 동시에 왕이 돼서 다스렸는데 그때 아까도 말했듯이 스코틀랜드의 장로파들이 승리하니까 왕의 언약에 서명도 하고 개신교 이상에 헌신하고자 서약을 했어요. 그러나 이상하게 말기로 가면 점점점 이 사람도 변심하면서 결국 통일령을 반표하게 되는데 이때 잉글랜드 안에 장로파가 아까 있다고 말씀드렸죠. 잉글랜드 안에도 장로파가 있다.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것 같아서 한번 요거를 잠깐 먼저 설명하고 가겠는데 어,
16세기에서 17세기 영국 내에 종파가 6개가 있었습니다. 크게. 여기 보시면 아까 존 녹스에 의한 스코틀랜드 장려파, 이 사람들은 언약도라고 부릅니다. 언약을 영어로 커버넌트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커버넌터, 언약도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잉글랜드에도 장로파가 그 영향으로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신학보다는 주로 정치체제, 대의민주주의 체제에 관심이 있었고, 나중에 점차로 소멸되어 갑니다. 왜냐하면 이 잉글랜드의 장로파들은 주로 핍박을 피해서 영국으로, 미국으로 신대륙으로 가게 돼요. 바로 이 사람들이 네덜란드를 거쳐서 다시 영국에 잠깐 와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가는데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잉글랜드에는요, 회중파가 있었어요. 이 회중파가 사실은 청교도 혁명의 중심이에요. 우리가 뒤에 나오겠지만 그 올리버 크로멜이라고 하는 분도 여러분 이 사람은 꼭 아셔야 되거든요. 청교도 혁명의 주역이었던. 제가 오늘 여러 가지 너무 사람 이름을 많이 얘기해서 좀 힘드시죠? 근데 제가 이거 PPT를 보내드릴 테니까 한번 다시 보시면서 아예 안 보셔도 녹화분을 제가 녹화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보시면 더 좋겠네요. 이렇게 해서 보시면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 그 올리버 크로멜 같은 사람이 사실 그 사람은 장로파가 아니에요. 회중파예요. 실제로 나중에 또 이 청교도 내에서 분열이 일어나가지고 이 올리버 크로멜이 장로파들은 다 축출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청교도 하면은 사실은 장로파하고 거의 같은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좀 많이 달라요. 그런데 이 회중파 중에서도 독립회중파가 있어서 이 사람들은 나중에 주로 영국 국교회로 흡수가 되고 분리회중파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이제 미국 청교도의 중심이 돼요. 예. 사실은 이들이 이제 정말 미국 청교도의 형들의 중심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잉글랜드의 침례파도 있어요. 근데 이 침례파들은 우린 침례파하고 회중파하고 좀 헷갈려요. 왜냐하면 비슷한 면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면 침례파와 장로파의 가운데쯤 경향이 회중파예요. 예, 회중파나 침례파는 대의민주주의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함께 교회 정치에 참여하는 스타일이에요. 오늘날 침례교하고 비슷하죠. 그런데 조금 차이가 있다면 회중파 같은 경우는 유아 세례를 인정합니다. 침례파는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아요. 제세례파에 제침례파에 가까워요. 정대영 집사님 지금 제 얘기 좀 어렵죠? 예. 근데 너무 이렇게 다 윤곽을 못 잡으시더라도 어느 정도 그런 게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근데 이제 미국에 가서 사실은 이 아까도 말했지만 회중파들이 청교도의 중심이 되는데 나중에 좀 결정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뭐냐면 18세기, 19세기 미국의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잖아요. 그때 그 영향 때문에 분열이 일어나가지고 당시 사실 회중파에 있던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침례파로 가버려요. 그래서 미국이 원래는 갔던 사람 중에 잉글랜드 침례파가 소수파였는데 미국에서 지금 침례교가 제일 미국에서 메이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일이 그때 일어난 겁니다. 그건 제가 다음번 미국 청교도혁명 때 한번 조금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잉글랜드 국교회가 있고 그다음에 로마 카톨릭 이렇게 크게 보면 한 6개 파가 있으면서 이 사람들이 서로 이 가운데서 계속 뭐 연합도 하고 충돌도 하고 전쟁도 하고 그런 상황들이 이루어진 겁니다. 자, 그런데요, 아까 다시 돌아갑니다. 이 제임스 1세가 결국 좀 변심을 하면서 이제 1620년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처음으로 이제 스코틀랜드 장로파들이 이 청교도들이 넘어가게 됩니다. 미국으로. 자, 그런데 이 제임스 1세의 둘째 아들인 찰스 1세가 들어섰는데 찰스 1세는요,
그때까지 스코틀랜드의 장로교를 인정해 줬는데 제임스 1세는 왜냐하면 자기가 스코틀랜드에서 왔으니까 스코틀랜드 제임스 6세였으니까. 그런데 이제 찰스 1세 그 아들은 스코틀랜드 장로교의 성공회를 따르도록 강요해요. 그리고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찰스 1세가 그렇게 하니까 스코틀랜드 장로교회가 반발하여서 국가언약, 아까 국가언약이라는 것을 발표하고 그래서 이제 이것을 반란으로 간주하고 스코틀랜드 정벌을 하게 되는데 찰스 1세가 실패하게 돼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1640년에도 시도했지만 실패하고 결국 수세에 몰리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아까 말했듯이 이 잉글랜드의 청교도들, 주로 회중파 중심의 청교도들과 장로파 다 힘을 합친 거죠. 왜냐하면 지금 국교회를 강요하니까 이 네 파들이 다 힘을 합친 거예요. 이 네 파들이 다 힘을 합쳐가지고 올리버 크로멜이라는 사람이 중심이 돼가지고 청교도 혁명을 성공하게 됩니다. 그 전쟁을 보통 영국 내전, 잉글랜드 내전이라고 부르는데요. 결국 1949년에 찰스 1세는 처형당하게 됩니다. 네. 처형당하게 되고 단두대에 처형을 당하죠. 그리고 올리버 크로멜이 집권하면서 자연스럽게 입헌 군주제라는 왕은 놔두긴 하지만 의회가 있어서 이제 있는 입헌 군주제가 되죠. 그래서 결국은 존 녹스나 존 부캐넌이 또 언약도들이 주장했던 주권 재민론,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이 현실화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또 크로멜은 그 청교도 내 중에서도 청교도 혁명에 성공하니까 스코틀랜드 장로파를 물리쳐버려요. 이때 이제 회중파와 장로파가 또 갈라지게 되죠. 그래서요, 여러분 그 웨스트민스터 신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우리 보통 장로교의 대표적인 신조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아주 골수 장로파들은 웨스트민스터 신조가 우리의 장로파 신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해요. 왜냐하면 이때 1648년에 그게 이제 되는데 회중파, 장로파, 뭐 침례파 다 같이 했기 때문에 거기에 장로교적인 정신만 들어와 있지 않다. 뭐 이래가지고 또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그러다가 1653년에 크로멜이 호국경, 나라를 뭐 지키는 일종의 이제 권력과 더 강한 권력으로 취임하게 되고 1658년에 크로멜이 죽자 아들 리처드 크로멜이 2년간 집권하는데 이 리처드 크로멜은 좀 무능했나 봐요. 2년 만에 결국 국민들의 지지를 못하고 물러나게 되고 찰스 1세의 아들인 찰스 2세가 제임스 1세의 아들이었던 찰스 2세가 등극을 하게 되고 이 사람은요 8개월 만에 성공회를 국교로 선포해 버립니다. 그리고요 아까 말한 그 청교도 혁명을 성공했던 올리버 크로멜을 부관 참시해요. 그 시체를 꺼내가지고 왜냐면 자기 아버지 찰스 1세를 맞아 찰스 1세 찰스 1세 아들이죠. 제가 딴 거하고 헷갈렸네요. 그 찰스 1세를 처형한 것에 대한 분풀이로 올리버 크로멜을 부관 참시하고 그 시체를 그 목을 런던 시내에 14년 동안이나 걸어놨다고 하더라고요. 예, 아무튼 이렇게 됐고 그러면서 1661년에 스코틀랜드 의회도 그 스코틀랜드까지도 이제 지배하면서 영국 왕이 수장이다 하는 수장령도 통과시키게 됩니다. 그나마 어쨌든 제가 크게만 이제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너무 얘기가 길어진 것 같아서. 예. 자, 이제 얘기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임스 2세, 찰스 1세의 차남이었던 제임스 2세가 다시 이제 집권을 하게 되는데 왕정으로 다시 복구된 거죠. 이제 찰스 2세에 이어서요. 그런데 이 사람은 능력은 있었으나 소통과 유연성이 부족했고 카톨릭 신자로서 카톨릭으로의 복고를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때 명예혁명이 일어나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존 로크 같은 철학자들의 그 사상을 배경으로
세프티 배치 같은 정치가들을 중심으로 결국 명예혁명이 성공하게 되고 그래서 제임스 2세는 프랑스로 망명함으로 이제 17세기에 영국의 왕정은 완전히 끝나는 겁니다. 이제 입헌군주제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영국의 민주주의 역사를 보면 1215년에 그 마그나 카르타 마그타 잘못 썼네요. 마그나 카르타가 그 이게 선포된 이후에 아까 찰스 1세 때 권리청원이 있었고 결국은 1689년 명예혁명 후에 권리장전이 발표되고 영국의 민주주의는 어느 정도의 기틀을 잡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설교 때 그런 얘기 드렸는데 이와 같이 영국의 여기서 저희는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어야 되는 것 같아요. 영국의 17세기를 보면 치열한 종교 정치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보면 오늘날 한국 사회도 많이 우리가 생각해 보게 돼요. 사실 제가 다음 주에 하는 미국의 청교도혁명까지 여러분들이 보시면 더 그게 왜 오늘날 우리가 이러한 일들이 있는가 하는 게 좀 더 이해가 되시는데요. 사실 우리나라도 별로 그러지 않다가 2017년에 탄핵 사태 일어나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일어나고 그다음에 그 촛불혁명으로 이제 문재인 정권이 들어섰고 또 이번에 다시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는 이 과정에서 사실 우리나라 그 기독교의 주류인 보수 기독교들이 철저히 보수 쪽에 서서 굉장히 앞장섰죠.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은 뭐 영국까지 전쟁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치열한 종교와 정치 관계가 이렇게 얽혀가지고 이렇게 정치에 영향을 강력하게 미치는 지금 상황이 한국에서도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미국에서는 몇 년 전에 먼저 있었죠. 레이건 대통령 집권한 이후에 그 다음에 조지 부시, 또 다시 오바마, 트럼프, 또 최근에 누굽니까? 조 바이든 들어서는 이 과정에서 굉장히 미국의 종교, 특히 저 남부의 남침례교 중심으로 한 보수 색채의 기독교와 굉장히 많은 그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이게요, 이제 앞으로 제가 조금 더 다음번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역사가 우리나라에서도 조금 완화된 형태로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우리나라에서 어떠한 또 관계가 정치와 종교 가운데 앞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정치와 기독교 가운데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가장 어려운 문제는 뭐냐면 영국이 명예혁명이 일어난 후에 그러면 그렇게 우리 그 기독교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 개신교 정신을 특히 우리 그 청교도라든지 또 장로교 그런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 피를 흘리고 했는데 명예혁명이 일어난 후에 정치와 종교는 이제 분리가 돼서 법적으로 보호가 되고 분쟁은 좀 이제 말릴 수 있었지만 실제로 기독교 정신이 제대로 영국 사회에 정착했냐?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때부터 영국은 철저히 인본주의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민주주의라는 게요. 이게 굉장히 딜레마가 있어요. 민주주의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정치 형태로서 그래도 최선의 차선의 가장 정책인데 체제인데 실제로 민주주의는 인본주의와 왜냐하면 말 자체가 사람이 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인본주의와 연결되는 굉장히 또 중요한 통로가 되죠.
그러니까 영국이 이런 치열한 과정을 통해서 민주주의가 이루어진 건 좋은데 그 결과는 영국 사회 전체가 명예혁명 이후에 인본주의로 강하게 흐르고 심지어 무신론이 대두될 정도로 그러한 사회로 흐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어디 가서 이에 대해 설교를 한번 했는데 그때 거기 계신 분들이 많이 공감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 계신 분들이 주로 보수적인 분들이었거든요. 이제 보수적인 성향의 분들인데 제가 가서 거기서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러한 역사를 보면 우리가 지금 나가는 과정을 이렇게 비추어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번에 윤석열 정권이 들어섰어요. 그러면은 보수의 입장에서는 일단 우리가 승리했다. 안심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뭐냐면은 그렇게 애써 승리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는 철저한 인본주의 사회로 가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그때 설교 때 그런 표현을 했어요.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될 수 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예, 우리 사회도 이제 앞으로 굉장히 이런 측면에서 많은 고려가 필요한 이제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하여튼 요 정도로 오늘 제가 마치고요. 딱 1시간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들어와 계신 분들 중심으로 이 당시에 영국의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또 생각하고 계셨던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최근에 한국의 한국이나 미국이나 정치 종교 관계에서 여러분들이 또 얘기하시고 싶은 것도 있을 수 있고 한번 이야기들을 자유롭게 나눠주시고 또 제가 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드릴 말씀이 있으면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적지 않은 컨텐츠의 내용을 역사적인 이야기를 한꺼번에 드려가지고 정리가 빡딱 되지는 않으실 거예요. 왜냐면 너무 많은 그 사람 이름이 나오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간단하게만 한번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얘기 드렸듯이 블레어드 메리의 그 개신교 핍박으로 많은 사람들이 유럽 대륙으로 망명을 갖고 그 중에서 상당수가 결국 청교도의 기초가 됐고 영국에서 스코틀랜드에서는 존 녹스를 중심으로 장로교 혁명이 일어났고 그 사이에 이제 잉글랜드는 스튜어트 왕가로 들어서면서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 연합 왕국이 세워지고 아까 네 왕이죠. 제임스 1세, 찰스 1세, 찰스 2세, 제임스 2세를 거치면서 많은 청교도 혁명이 일어나고 많은 투쟁의 과정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명예혁명이 일어나서 어느 정도 민주주의 체제가 세워지고 그리고 이 종교와 정치의 분쟁 관계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 예, 요 정도 이제 제가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김정윤 집사님, 네. 예, 뭐 좀 정준 집사님 또 많이 아니까 여기에서 좀 생각되는 거 있으면 이야기 좀 해줘요. 예,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예. 갑자기 환자가 피가 안 멎은다고 해서 오, 퇴근하면 그랬구나. 이제 기다렸다가 이제 막 처리하고 그래서 근데 좀 좀 잘 운전 못 중인 것 들었는데 같네. 괜찮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 오늘 강의를 좀 다시 리마인드는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제가 아이들하고 수업한 내용이 이게 민주주의 관련된 내용이었거든요. 네, 네. 예. 왜냐하면 6학년 때부터 사회 과목에 아이들이 이제 민주주의에 관해서 거의 대부분 배우게 돼서 저도 그런 부분을 성경적으로 어떻게 풀어볼까 고민을 좀 했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주주의라는 게 결국 인본주의로 흐를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들이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교회에서도 사실 민주주의 교육이나 뭐 시민 교육 하면은 되게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음, 뭐 음, 인권 교육, 시민 교육 하면은 특히 이제 외부 강사들을 이제 교회에서 초청했을 때 주로 음, 하는 얘기가 뭐 동성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음,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하다 보니 음, 어떤 교회에서는 이거 민주시민 교육했다가 애들 다 버려놨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거 하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막 그런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한 얘기는 그렇다고 우리가 민주시민으로 살아가지 말자는 건 아니지 않냐. 우리가 그렇죠. 그리고 학교에서도 분명히 배우는 바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인권이라는 것이 이제 오늘날 이렇게 자리 잡기까지는 분명히 기독교와 어떤 성경에 입각한 그런 가치관들이 있었기 때문에 인권이 보장된 건데 오늘날 사람들이 그거를 가로채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줬어요. 근데 음,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조화를 이뤄야 될까 좀 고민은 아직도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사실은. 네. 예, 그게 참 고민을 어려운 해봤습니다.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왜 장로교가 대의 민주주의를 하겠어요? 우리 저 고장로님 계시지만은 장로님 그 네. 보면 이 장로교의 장로 체제가 좋은 면도 있고 참 좀 힘들게 하는 면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죠. 예. 예, 예. 어. 참 어떤 면에서 이게 잘 되면 정말 좋은 거고, 왜냐하면 장로가 없으면, 쉽게 말하면 교회 어른이 없으면 교회가 이게 중심을 못 잡고 막 이제 흔들리게 되는데, 또 때로는 이 너무 권위주의적인 장로 제도로 인해 가지고 이게 이게 족쇄가 될 수가 있지. 예, 그렇죠. 족쇄가 예. 되고 어려움이 되는 일이 네네. 또 일어나고 그렇죠. 교회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가 그리고 또 저는 그게 한국 교회 그게 참 싫어요. 뭐냐면 그 장로 선거하다가 그러니까 네. 분열되고 상처받고 뭐 진짜 그게 뭐 금권 예, 선거 비슷하게 해서 무슨 그게 어떤 명예욕 뭐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으로도 많이 또 발전이 됐고 네, 예, 그게 또 뭐 좀 잘못된 부분이 많죠. 예. 근데 이제 저는 그 이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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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세요. 저는 그 공부를 지금 조금 늦게 들어와서 공부를 했지만 뭐 네, 영국 스코틀랜드의 정치 종교사에 대한 부분을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세계사적인 저 그 내용인데 그 물론 뭐 청교도 혁명에 대한 부분 청교도가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저 미국으로 건너간 부분에 대해서 네, 어 올리버 크로멜 네, 네, 네네 그쪽에서 중심이 돼서 이제 결국은 청교도 혁명이 됐다고 좀 나중에 저 얘기를 들었는데 네, 저는 사실 그런 뭐 여러 가지 세계사를 봤을 때 그 전에는 그 공부를 잘 그런 부분을 많이 놓쳤어요. 근데 물론 뭐 제 나이에 이걸 다시 요걸 그 전에 그 공부한 걸 한번 되돌아보려 하더니 뭐 기억도 좀 안 나는 부분도 있고 좀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뭐 인간이 다 스스로 그 모든 것을 만들어 가지고서 그 서로 음, 꽤 맞췄지 않았을까 뭐 음, 그런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서로 그 어떤 그 인간들이 어떤 인간의 법에 의해서 그 하나님 법을 좀 그 인간 스스로의 어떤 법으로 좀 많이 고쳐서 스스로의 어떤 법을 많이 만들었지 않았을까 이런 음, 부분이 네. 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장로님 뭐 굉장히 핵심을 잘 또 보고 계시고요. 네네. 사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공부하지 않으면 잘은 모르죠. 잘 모르는데 모르겠어요. 예, 네네. 예. 근데 이렇게 우리가 한 번씩 돌아보면서 그 윤곽이라도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다면 그 자체 저는 굉장히 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로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아까 하나님의 법을 인간의 법으로 고쳤다고 하셨는데 사실상 그게 그 정신을 이 땅에서 구현하고자 할 때 참 하선의 어떤 방법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한테는. 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대의 민주주의가 다 좋은 건 아닌데, 그래서 사실은 플라톤 같은 사람은 민주주의를 중우 정치라고 해서 아주 대중의 우매한 정치라고 불렀거든요. 네네. 그 우매한 대중에게 이 정치를 맡기면 안 된다. 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철학자 정치인, 철인을 음, 키워서 아윗과 같은 사람이 한 명 나와가지고 쉽게 말하면 다스리게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 건데,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서는 그런 어떤 제도적 그런 부분의 단점을 어떻게 보완하고 어떻게 이제 지혜롭게 할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큰 과제인 것 같고, 근데 또 그것이 아까 보면은 청교도 혁명같이 이렇게 가는 거, 근데 필요했지만, 잘못하면 우리도 사실 이게 전쟁은 아니었지만 거의 전쟁에 어떻게 보면 이념적으로는 전쟁에 가까운 수준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좀 역사의 교훈 속에서 지혜롭게 파악하고 해나갈 것인가. 또 잘못하면은, 그리고 또 그렇게 실컷 했건만 결국 결과는 세상은 인본주의 사회로 흘러버리는 이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앞으로 교회로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극복해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가 굉장히 지금 우리에게 큰 과제로 놓여 있는 시대라고 저는. 네, 네. 종교가 지금 물론 우리가 지금 종교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지만은 네. 실질적으로 그 지금 러시아의 그 푸틴이나 그 네. 우크라이나 사태를 봤을 때 자기들이 서로 합리화를 하고 있잖아요. 뭐 본인들의 합리화를 하고 있잖아요. 제가 볼 그렇죠. 때 종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음. 종교도 서로 간에 합리화로 해서 그 합리화의 어떤 그 기준점이 제가 볼 때 그 주장하는 그 주장자의 어떤 그 역할로 해서 그 뭐랄까 그 이끌어가는 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정당화를 시킨다 그럴까요? 어떤 그런 부분이 제가 볼 때 네. 종교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좀 엿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정승문 집사님, 예, 그 지금 음소거가 돼 있으십니다, 지금. 음소거 해제하셔야겠네요. 예. 정 집사님, 이제 또 화면이 안 안녕하세요. 보이시죠? 예. 정 집사님 네, 또, 안녕하세요. 예, 예. 나오시나요? 예, 네. 잘 들립니다. 정 집사님도 또 사실 이런 뭐 사회 정치 이런 것도 상당히 관심이 많으신데 제가 알기로 또 정 집사님이 또 생각하는 거 뭐든지 머리는 꼭 이런 내용에 기초하지 않더라도요. 예, 아니 생각하시는 걸 내용을 좀, 그래서 제가 좀 예. 읽어봤었어요. 맨 처음에 네, 읽어보고 그 네, 중세마을 생지요, 인문주의와 종교 개혁, 네. 칼뱅과 프랑스의 종교 갈등, 음. 칼뱅의 종교 사상 딱 네 음. 개까지 읽고요. 예, 예. 다섯 번째부터 안 읽었더니 오늘 이제 딱 여기서부터 시작하시더라고요. 뒤에는 다 안 읽었는데 근데 뭐 저는 뭐 지금 뭐 민주주의하고 뭐 설교를 제가 보다 보면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보다 보면은 좀 불편한 부분들이 솔직히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글쎄 뭐랄까요? 저는 약간 그 우파 좌파를 따지면은 좌파 성향의 원래 세대였죠, 세대. 게다가 나이가 먹으면서 이제는 중간으로 와 있는 사람인데 기독교의 뭐 이제 장로님들이나 나이 드신 목사님들이나 보면은 상당히 우적인 분이 강하신 게 많거든요. 근데 그런 네, 이야기를 오늘 설교를 이렇게 듣고 그런 말씀 하시니까 굉장히 좋았어요. 이런 네. 부분들이, 그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렇게 연관되어 아, 있구나. 에, 이런 걸 좀, 네, 그건 네, 이해가 네. 됐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제 개신교가 딱 만들어진 게 종교 개혁에서부터 시작된 건가요? 그렇죠. 개신교? 네, 네. 딱 개신교가 이제 루터 그때부터 해서 개신교가 딱 된 거죠. 그러니까 루터와 사람을, 칼빈의, 네, 예, 루터와 칼빈. 그렇죠. 그 네. 전까지는 카톨릭 부분이었는데 이 카톨릭이 하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 보니까 음, 루터가 나오고 칼뱅이 나오고 존 녹스가 음. 나와가지고 이제 쭉 장로교까지 가는 거고. 네, 근데 스코틀랜드 우리 영화 같은 거 있잖아, 영화 네, 과거에요.
네네네. 그 누구죠? 주인공 해서 막 자유를 달라 했던 영화 있지 않습니까? 그게 스코틀랜드 아마 주민 미국 청교도 이야기, 미국 건국의 이야기하는 거 아니신가요? 아니요 스코틀랜드 독립 아, 이야기요. 예, 그렇죠. 스코틀랜드도 그 있죠. 예. 독립하는 그 영화가 있었었는데 아, 그 주인공이 누구였더라? 있었는데 그 음. 시대도 이 시대의 거죠? 그 시대가 그럴 것 같은데 제가 그 영화를 안 어, 봐서 안 모르겠는데, 보셨나요? 예. 나에게 자유를 달라는 그 영화 있었는데 브레이브 하트가 예? 멜 누구였죠? 깁슨 나오는 네 멜 깁슨 맞아요. 나오는 그거는 비슷한 그게 이거보다 좀 이전 시대였던 것 같아요. 이전 시대였나요? 스코틀랜드 독립 어, 조금 전에 아, 브레이브 예. 그렇군요. 하트라고 브레이브 윌리엄 하트가, 월리스 나오 브레이브 하트가 그 영화예요? 그렇죠. 아, 브레이브하트. 그렇구나. 네, 영화 이름은 들어봤는데 브레이브 하트라고, 예. 아무튼 그렇군요. 도로도로 내용이 좋았고요. 아, 예. 네, 하지만 어렵습니다, 목사님. 음, 상당히 저도. 예, 아, 근데 충분히 저는 네, 이해하는데, 아까 네네. 나는 정승문 집사님 말씀에서 참 놀라운 얘기 들은 게 뭐냐면, 왜 오늘날 좀 이제 우리 보수 기독교의 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냐가 조금 이해가 되셨다. 그렇죠. 네, 그거 굉장히 중요한 맥락을 잡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죠. 그건 네, 맞습니다. 그 스코틀랜드 장로교가 수호하고자 했던, 또는 그 후에 청교도가 수호하고자 했던 그런 측면들이 어떤 측면에서, 그러니까 왜 국가가 지금 종교에 간섭하냐, 그거예요. 이게 음, 이제 문재인 정권이나 이제 진보 정권 쪽에서 왜 그렇죠. 자꾸 종교의 자유를, 그게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굉장히 더 더 심해졌죠. 극대화됐잖아요. 예. 네네. 이게 그 저항의 정신의 뿌리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장로교 음, 정신 자체가 왕이 음, 싫어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한글에서 좋아했죠. 물론 조금 솔직히 말하면은 이게 입장은 다르죠. 이 당시에 장로교나 청교도들은 어떻게 보면 이들이 진보 세력이었던 거죠. 음, 예.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우리는 보수 세력이 돼서 이제 저항하는 건데, 그러네요. 진보든 보수든 관계를 떠나서 그 정신은 거기에서 나오는 거 맞습니다. 음, 우리 정수문 음, 집사님 오늘 중요한 얘기 하셨어요. 제가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었었어요, 사실은. 네, 모르겠습니다. 근데 장로님 계시니까 제가 드릴 말씀이 없어요. 장로님이 또 열심히 공부하시니까. 두 분이 요새 1대1 열심히 하고 계시죠? 네, 이제 거의 다 끝나갔어요. 거의 다 끝나갑니까? 아이고, 네, 할렐루야. 네, 지금 바이블 라이프잖아요. 그쵸? 네, 네, 그렇지. 맞습니다. 그럼 알겠습니다. 27월 마지막 주에 우리 수료식 하려고 하니까 준비해 주십시오. 네, 그렇군요. 예. 아이고, 예. 오늘 저는 참 감사한 게, 저도 조금 이 역사는 재밌고 좋긴 한데, 이게 사람이 하도 많이 나오고, 제가 솔직히 말해서 막 서로 얽혀가지고 복잡한데, 조금 가지를 쳐냈는데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보니까 역시 우리 다 명민하셔서 핵심을 잘 잡으시고,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예, 뭐, 혹시 마지막으로 한 분이라도 누가 더 이야기하고 싶으신 분이 있으면 좀 이야기하시고, 없으시면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자, 그러면 오늘은 이 정도 하고 다음 주 수요일에 그러면 미국 청교도 혁명으로 이어가면 이제 이게 서로 또 좀 재밌게 연결이 됩니다. 예. 하버드가 왜 나왔는지, 예일이 왜 나왔는지, 프린스턴이 왜 나왔는지도 우리가 다 좀 알게 되고요. 예. 백악성 운동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우리 그러면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첫째는 우리가 이왕 이렇게 모였으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번 주일날 공지하겠지만 7월 17일 제헌절 주일에 나무회와 여우회 연합 주최로 우리 서종회 센터에 가서 오전 예배 끝나자마자 다 가서 함께 좀 작은 음악회도 하고
고기도 구워 먹고 또 기도도 하고 하는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그 역사를 위해서, 새로운 역사를 위해서 우리 정순문 집사님, 여우 회장님 잘 모시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또 진짜 오늘날 지금 우리 교회가, 기독교가 사실 여러 가지 좀 어려움과 또 극복해야 될 과제 가운데 서 있는데, 우리 역사 속에서 조금이나마 느끼는 거지만 우리가 그것을 잘, 한국의 기독교가 잘 승리하고 잘 극복하고 또 새로워지고 나아가서 영국처럼 결국은 또 인본주의로 빠지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이 역사, 또 우리 서종센터에서의 새로운 역사 함께 기도하고, 마무리 기도는 고장로님 기도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또 이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영국의 정치와 종교의 관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속에서 오늘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이 있고 또 극복해야 될 과제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교훈을 얻고 나아가고자 할 때, 그러나 현실은 매우 쉽지 않고 한국 교회와 기독교가 헤쳐나가야 될 길은 너무나 참 막막하고 어려운 상황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가 이런 역사 속에 지혜를 얻고 오늘의 한국 교회가 나아가야 될 귀한 방향을 얻게 하시고, 또 이러한 속에서 진짜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고 우리 주님 중심의 믿음과 신앙을 세워가는 새로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놀라운 새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 서정 영성센터에서 이루어질 새 역사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새 역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자 모임으로 저희가 이 늦은 시간에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또한 한규승 목사님 또한 통해서 또한 저희가 그 기독교의 또한 변천 과정과 또한 영국의 정치 또한 종교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또 되새김질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참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석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 어리석음을 잘 아시지만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또한 지시고 못 박히심으로 저희 죄를 대속하신 그 은혜로 저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2000년이 흘러가며 여러 가지 또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또한 그 종교개혁이 있었고 또한 기독교의 여러 가지 또한 또한 그 현실적으로 봤을 때 너무 인본주의로 빠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또한 탈피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종교적으로 너무도 저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가 의지하지만 너무 저희가 인본주의로 빠져서 너무 편리주의로 하나님을 저희가 만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부족하고 어리석음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다시 한번 그 과거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며 정말 그 하나님을 새롭게 또한 만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정화시켜 주시고 저희 생각을 또한 살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저희가 또한 이 오늘 공부한 것처럼 역사를 알고 역사를 저희가 봤을 때 저희가 그 역사를 통해서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이 믿음을 지켜나가야 하며 또한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후세들을 어떻게 우리가 지도해야 되는지도 우리가 또한 오늘 또한 공부를 통해서 책임을 느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또한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또한 이 공부를 통해서 느끼게 하여 주시고 또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아버지 하나님, 또 기도학기는 이제 7월 17일 우리 사랑빛 교회 이제 여전도의 또한 나무의 모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사랑빛 교회가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또한 하나님께서 세이비어 교회에 우리 또한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처럼 이제 저희의 수임리의 그 세이비어 교회의 그 터전처럼 우리의 또한 그 영성 훈련 센터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 저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심에 우리는 따를 뿐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앞으로의 그 모든 앞서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는 따를 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그 모든 일도 선하신 뜻대로 우리가 또한 따를 수 있도록 저희의 모든 성도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살펴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저희는 또한 늦은 시간 또한 많은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저희가 몸소 체험하며 저희 후세대를 저희가 또한 살펴서 또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바로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지식과 또한 그런 전달할 수 있는 능력도 저희한테 허락하여 주셔서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의 남은 자들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구성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비록 이 자리에 참석 못한 우리 남은 자 또한 우리 그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이 자리를 또 사모하게 해주시고 이 자리를 통해서 이 남은 자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진정한 남은 자들이 될 수 있는 이 모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지금까지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